자본의 미스터리, 살인된 정보의 미스터리, 여러 여정원의 경제학은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질되면서 현실의 사건들과 무관한 학문이 되어버렸다. 경제학자 레디 번스는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경제학들이 말에 대해서 연구하려 한다면 그들은 막간을 찾아가서 직접 말들을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들은 연구실에 앉아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만일 내가 말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라널드 코저. 이런 상상을 해봐라. 도대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주소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며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고 자산을 손쉽게 돈을 전환할 수 없으며 주식을 발행해서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고 자산을 기록하는 기준에 합립되지 않아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재산을 관리하는 법이 지역마다 천차만별 아주 이상한 나라가 있다고 말이다. 이 이상한 나라가 바로 개발도상국들이나 과거 사회의 적극주의 국가들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국가들에서 인구의 80% 사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망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제도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것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집트 나일 힐튼 호텔 정문을 나서 카이로 시내로 들어가는 순간에 팩스와 냉장고와 텔레비전의 항생제가 있는 문명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카이로의 시민들도 이 모든 것을 접하고 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저정권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처벌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부가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담보와 저당 낮추면 당신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카이로의 시민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카이로의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극빈자들이 거주하는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명칭의 공동묘지 구역이 있다. 그러나 카이로의 전역이 사실상 죽은 자들의 도시나 마찬가지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는 죽은 자본과 자산을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는 자본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자산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서 이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무제를 개척해서 사회를 이뤘던 19세기 미국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에서 대단히 복잡한 토지법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뒤얽힌 혼란스러운 토지 체계까지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똑같은 토지가 영국 국왕에게서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인디언 부족에게 사들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주 의회에서 봉급의 형태로 받는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그 토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전역은 저마다 경계를 설정하고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토지를 전환해서 이에 사용하는 이민자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정부가 이 모든 권리를 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관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 시기가 바로 개척자들의 시대이자 서부 시대였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가 혼란했던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 무단 증거자들이던 개척자들이 비록 공식 문서도 없고 독단적으로 설정한 경계일지라도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인정받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단 토지를 점유하고 집과 농장을 지어 개발하면 그 토지는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공무원들은 군대를 파견해서 농장을 불태우고 건물을 파괴했고 정청민들은 그들과 맞서 싸웠다. 군인들이 떠나자 정청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런 암울했던 과거가 현재 제3세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혁명적인 인구 이동 도시의 폭발. 1950년대 이전의 제3세기의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18세기 유럽인 적합하다고 여겼던 방식으로 조직한 농업사회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대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경쟁했는데 대지주 가운데 일부는 기존의 권력자들이었고 나머지는 식민지 농장주들이었다.
아직 도시들은 그 규모가 작았으며 산업의 중심지가 아닌 시장과 항구의 기능을 담당했다. 도시는 엄격한 법과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부 상인 계층이 장악하고 있었다. 1950년 이후에 제3세기에는 1800년에 유럽에서 발생했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혼란과 유사한 경제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약품과 공정보건 제도가 도입되어 이와 사망률을 낮추고 평균 수명을 연장한 것처럼 새로운 기계들이 발명되면서 농촌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했다. 순식간에 수십만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매혹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듣고 여러 도시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 도시들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9년 이후에 중국에서는 무려 1억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1950년부터 88년 사이에 ITS인 포르토프랭스의 인구는 14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폭증했고 1988년에는 무려 200만 명이 육박했다. 엄청난 인파의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흐름한 빈민가에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인파의 도시 유입 현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인 1973년부터 이미 새로운 도시 이주민들에 대해 절망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모든 현상은 마치 도시를 붕괴할 듯한 무서운 기세로 일어나고 있다. 하수시설 빗물과 오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인구는 위생시설이 전혀 갖추지 않은 한정된 지역들에 집중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이처럼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당시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은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도시에서 만난 장애물 법체제, 이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연구팀과 함께 리마 외곽 지역에 조그마한 의료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일에 매달린 끝에 이 일이 지난 후에야 이로써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그 공장은 고작 직원 한 명뿐인 아주 영세한 규모였지만 사업자 최저임금보다 31배나 많은 것이었다. 회로에서 국유지에 집을 짓는 건축을 얻으려면 6년 11개월, 관공서나 들며 207개단체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 연구팀이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실험을 했다. 합법적인 것. 이집트에서 국유지에 속하는 사막지에 정식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등록하려는 사람은 31개소에 달하는 관공서와 사설기관에서 최소 7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지역의 관계가 15년에서 14년이 소요된다. IT에서 평범한 시민의 국유지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먼저 정부에서 5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들은 여러 관계자들과 작업하면서 이런 임대허가를 얻는데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여러 관공서를 드나들며 6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욱이 토지를 매입하기까지는 다시금 12년 동안 111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토지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총 19년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오랜 시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토지가 합법적으로 자산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조사한 모든 국가들에서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는 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70년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50%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브라질에서 신축되는 주택의 3분의 2 이상은 임대주택이었다. 그러나 현재 거치는 고작 3%에 불과하다. 도대체 그 시장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브라질의 여러 도시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파벨라 빈민가라는 의미라고 부르는데 정교 경제체제의 엄격한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이것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된다. 일단 새로운 도시 주민들이 이런 체제를 거부하면 그들은 법의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들만의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운영하면서 법의 태도를 밖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야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법체제에서 비로운 규정들과 그들의 추진지에서 통용되던 관습을 적절히 혼합한 것으로 한 지역에서 선출한 권력층에 의해서 시행되고 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법체제를 벗어난 영역. 비록 법체제를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도시 이주민들은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3세기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도 부단한 노동과 번뜩이는 저치를 발판으로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거리에는 각종 의류와 신발에서부터 까르띠에 이개와 루이비통 가방의 모조품까지 제조하는 가내 공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우호적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새로운 기업가들은 합법적인 경제체제에 생긴 수많은 공격을 메우고 있다. 1993년에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길거리 노점상의 수가 멕시코 시티에만 15만 명, 또 43개 도시들에도 29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 에, 1994년에 멕시코 국립통계연구소가 무허가 군소사업체서를 집계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총 265만 개의 업체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서체들은 모두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물론 러시아는 하이티와 필리핀 같은 제3세계에 속한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지녔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로 구소련은 제3세계처럼 소유권이 혼란한 시대로 빠져들고 말았다. 1995년에 발행된 비즈니스 위크에는 사회주의가 정식된 지 4년 뒤에 1천만 명의 러시아 농민들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고작 2만 8천 명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또 다른 기사는 제3세계 국가들의 유사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구소련은 개인의 소유권과 토지의 사용권 및 양도권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고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호받지도 못한다.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경제에서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이야기에 머물러 있고 정부는 국유지도 아닌 토지에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장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구소련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활동은 총생산의 12%에서 37%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조사들에 나타난 비율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기까지 했다. 모든 현실은 제3세계에서는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창문을 열거나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도로 양쪽으로 빽빽이 늘어선 법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때로 선진국들에서 암시장이나 빈곤이나 저개발 같은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법체제를 벗어난 세계는 대체로 마피아가 득실을 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며 오직 경찰과 인류학자 혹은 선교사들만이 관심을 갖는 아무런 세상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고 법체제를 벗어나는 것은 표준이 되어버렸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경제활동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역의 민간 부문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서 컨설턴트들은 일컬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호화로운 라운지를 찾는 국제적인 대행업체들은 기업과 세계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죽은 자본의 존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구원들은 유능한 지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카이로, 리마, 마닐라, 멕시코시티, 포르토 프랭크 등 제3세계 국가의 5개 도시에서 차별적인 법체제로 인해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는 경제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조선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가장 확실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로 부동산이었다. 정확한 수량을 집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운 음식이나 신발가르띠의 시계, 모조품 따위와 달리 건물은 절대로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 이런 건물들은 그저 건축 자재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고 다른 건축물들과 비교되는 매매가를 파악하기만 하면 그 가치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서 수많은 건물들의 가치를 조사했다. 이처럼 조사가 허용된 국가들에서 얻은 자료들을 출근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법 체제에 도사리고 있는 장애물이 수없이 많은 것만큼이나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영역에 건물을 짓는 방식도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토지를 매입해 조금의 산업용 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업조합을 만들었다.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쉽게 양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조합에 소속된 농민들은 불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각조각 세분화했다. 결국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지닌 농민은 거의 없었다. 포르토 프랭크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엄청난 고가의 자산이라도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는다. 마닐라에서는 산업용 부지에 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카이로에서 과거 공용주택 건설 정책을 통해 지어진 4층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건물 옥상 위로 3층을 더 올린 후에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다. 더욱이 1950년대 초반에 동결되어 이제 1년에 고작 $1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임대료 때문에 아파트의 합법적인 소유주들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시장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런 주택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법체제를 벗어난 건물이었다. 포르토 프랭스의 가옥과 임대가 제한된 카이로의 아파트 따위에 다른 건물들은 합법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지어졌지만 법체제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복잡해지면서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조사한 도시들에서 거의 모든 건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물주들에게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장치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조와 법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등록된 자료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은 상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어디에 있는 무엇을 소유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거래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손이나 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이런 국가들이 보유한 잠재적인 자산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영역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한층 개발이 진행되는 세계의 모습과는 현저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